이번 시간에는 제2과목 챕터 4 측정의 타당성과 신뢰성. 줄 문제도 제일 많고 중요하다. 타당성은 뭐다? 정확성, 정확도, 신뢰성은 일관성을 말하는 거죠. 일관성. 각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념과 측정. 변수는 뭐죠? 변수, 변하는 수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생각하면 변하는 수. 그래서 측정할 관측 대상의 속성이나 특성이 변하는 자료이다. 사람의 키 변하죠. 체중 변하고. 그래서 연구 대상의 뭐다? 경험적 속성을 나타낸다. 그리고 세 번째, 한 연속선상에서 하나 이상의 값을 가지는 개념이다.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됩니다. 각 이제 변수가 나오는데 어려운 거 없이 그냥 다 한 번씩 계속 보면서 내용 뜻을 간단하게 보고 나중에 문제를 풀어보면 좀 더 이해가 잘 된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독립변수 제일 중요하죠. 독립변수, 종속변수, 매개변수, 외생변수 이 네 가지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 기본적으로 독립변수는 뭐다? 원인이다. 독립은 원인. 종속은 뭐다? 결과. 종속. 매개변수는 뭐다? 매개 중간 역할을 하는 거죠. 매개 역할을 한다. 그래서 매개변수.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에 매개자 역할을 한다. 그래서 변수. 간접적인 관계를 맺도록 하는 제3의 변수이다. 독립변수의 뭐다? 결과인 동시에 독립변수의 결과, 종속변수의 원인이 되는 변수이다. 개입변수라고 하죠. 독립, 종속, 매개. 그 다음에 또 뭐죠? 외생, 조사자의 의도에 상관없이 종속변수의 독립, 종속변수가 있으면 독립변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 이외에 제3의 변수죠. 이외에 모든 변수, 우리가 외생변수다. 이거를 통제하지 않으면 외적인 어떤 요소들을 통제하지 않으면 내적 타당도에 문제가 생깁니다. 옛날에 좀 전에 배웠죠. 내적 타당도 문제가 되므로 연구자는 최대한 변수를 제거하거나 상쇄해야 된다. 상쇄. 그래서 외생변수, 매개변수, 독립변수, 종속변수는 기본이다. 기본으로 이건 알고 계셔야 됩니다. 다음에 조절변수, 말 그대로 조절하는 변수입니다. 조절변수의 특징은 뭐다? 강도나 방향에 영향을 주는 제3의 변수이다. 강화시키거나 약화시키는 변수죠. 조절변수. 그 다음에 외재적 변수,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에 상관관계가 없죠. 없는데 상관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걸 뭐다? 허위변수입니다. 허위변수. 그래서 상관관계가 없는데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허위죠. 그런 변수를 우리가 허위변수다, 외적변수다. 그 다음에 또 억제하는 거죠. 억제는 뭐죠? 관계가 있는데, 이번에 있는데도, 관계가 있는데도 없는 것처럼 나타내게 하는 거죠. 억제라는 거죠. 있는데 없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걸 우리가 억제변수, 억압변수라고 한다. 용어를 한번 보시면 됩니다. 왜곡이다. 왜곡변수는 뭐다? 왜곡. 실제로 실관계를 정반대의 관계로 나타내게 하는 거다. 왜곡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왜곡변수다. 정반대 관계, 왜곡변수.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선행변수다. 뭐죠? 선행변수는 독립변수보다 앞에서 유효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제3의 변수를 우리가 선행이다, 독립변수, 종속변수 이 앞에서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선행변수, 그 다음에 통제하는 거죠.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인과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3의 변수 중 조사 설계에서 조사자가 임의로 통제하는 거죠. 조사자가 통제하기로 선택한 변수, 통제 변수 하죠. 마지막으로 또 뭐가 있다? 구성변수, 포괄적 개념을 구성하는 제3의 변수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용어는 그렇게 막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습니다. 문제를 푸시면서 계속 보면 이해가 많이 갑니다. 각 변수가 종류가 뭐뭐 있다. 그 정도까지 확인하시면서 넘어가시면 됩니다. 문제 기초체크 보시면 독립변수, 종속변수 옳지 않은 것은 독립변수가 변하면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친다. 맞죠? 당연한 거죠. 독립변수, 원인변수, 종속변수보다 이론적으로 선행한다. 당연히 선행하죠. 앞에 있으니까 원인, 결과. 독립변수는 원인변수,
종속 변수는 결과 변수라고 한다. 기본입니다. 이런 건, 그죠? 종속 변수는 독립 변수보다 시간적으로 선행하지 않는다. 독립 변수가 더 앞에 있죠. 틀린 말이죠. 이 정도는 뭐 쉬운 문제에 속하죠. 그래서 그 외로 뭐 외생 변수도 있고, 뭐 외지적 변수, 억제 변수 이렇게 비교한 내용 한번 읽어보시고, 용어를 보시면서 내용만 한번 가볍게 보는 방향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번에는 뭐냐? 속성의 정도에 따라 분류하면 무슨 변수가 있죠? 질적 변수와 양적 변수로 나누죠. 그 다음에 또 이산 변수, 연속 변수, 더미 변수. 질적 변수는 뭐다? 변수가 갖는 성격의 종류에 따라 별개의 범주로 구별되는 변수로 범주형 변수다. 범주는 범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범위. 그래서 예로 뭐 성별로 남녀, 혈액형 A, B, A, B, O, 인종, 황인종, 백인종, 흑인종, 경제상태, 상중하 이렇게 범주를 나누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질적 변수다. 그래서 명목이나 서열로 측정되는 변수를 우리가 질적 변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질적을 양적으로 변환할 수 없다. 특징이죠. 질적 변수. 양은 뭐죠? 양 수치로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양이죠. 양적 변수는 뭐다? 수치로 나타낼 수 있는 변수로 개량적이죠. 소득이나 거주기간, 범죄율, 숫자로 표시하는 겁니다. 크기나 길이, 무게, 개수 같은 양을 나타내기 위해 수치로 나타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등간이나 비율로 측정되는 변수, 양적 변수를 질적 변수로 변환할 수 있다. 특징이죠. 아까는 반대로 구별 잘 하셔야 됩니다. 이산 변수는 뭐다? 양적 변수 중 어떤 구간 내에서 취할 수 있는 값이 한정되어 있는 변수다. 한정되어 있다. 값과 값 사이가 서로 분리되어 있다. 그 사이의 값은 아무런 의미를 갖지 않는다. 그래서 예를 보면 가구당 자녀수 뭐 1명이다, 2명이다 그렇게 나가죠. 뭐 1.5명이다, 2.3명이다 그렇게 안 하죠. 그래서 딱딱 떨어지죠. 입원자수, 뭐 학생수. 그 다음에 연속 변수는 뭐다? 양적 변수 중에 어떤 구간 내에 취할 수 있는 값이 무한히 많은 변수. 173. 몇부터 170 이 사이에도 무수히 많은 수가 있는 거죠. 숫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값과 값 사이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그 표현한 겁니다. 연결되어 있어 그 사이의 값을 의미를 가진다. 범죄율, 거주기간, 거리, 수질, 오염도 이런 거 다 연속 변수로 표시하는 겁니다. 특징들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산 변수, 연속 변수 시험에 잘 나오니까 두 가지는. 그 다음에 더미 변수는 말 그대로 가변수다. 가변수. 더미를 우리가 가변수라고 합니다. 질적 변수 0 또는 1 어느 한쪽을 취하여 수치로 변환한 변수이다. 더미 변수. 말 그대로 이분 변수는 뭐다? 두 개의 성질로 나누어지는 질적 변수다. 잠재 변수, 변수를 구성하는 개념을 직접 관찰하거나 측정하는 것이 불가능하죠. 잠재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그럼 변수. 그다음에 관찰 변수, 직접적으로 관찰되는 측정 변수이다. 관찰 변수라고 합니다. 용어 자체는 한 번씩 이산 변수와 연속 변수는 시험에 잘 나오니까 체크하시고 질적 변수와 양적 변수도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제 개념이 나오죠. 개념적 정의와 조작적 정의 나오는데 어렵지 않죠. 개념은 뭐다? 추상적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추상적이다. 뭐 대상의 속성을 나타낸다. 뭐 추상적이다 나오죠. 언어나 기호로 표시될 수 있기 때문에 지식의 축적, 팽창이 가능하다. 연구의 출발점과 연구 방향을 제시해준다. 미래에 대한 예측도 가능하다. 그런 내용이죠. 뭐 보편적 언어 사용, 이론적이고 추상적이다. 그러면 우리가 개념적이다. 그래서 특징, 개념적 특징도 또 적으라는 문제가 또 필답형에도 나올 수 있으니까 또 적을 수 있고 뜻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몇 가지 정도는. 그래서 정의하려는 대상만의 특유한 요소나 성질을 분명하게 제시해야 된다.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의미를 공유하는 용어를 써야 된다. 적극적 혹은 긍정적인 표현을 써야 된다.
순환적인 정의는 지향에 되는 거 쓰면 안 되는 거죠. 지향이 아니죠. 지향해야 된다. 쓰지 말아야 된다. 조사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개념적 정의와 조작적 정의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그죠? 이런 내용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내용 자체가. 그래서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뭐죠? 개념은 이론의 핵심적 구성 요소이다. 개념은 그렇습니다. 컨셉. 그다음에 개념은 특정 대상의 속성이다. 개념 자체를 직접 경험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 개념 자체를 측정은 안 된다. 추상적이죠. 측정할 수 없다. 3번. 개념은 실제 연구에서 연구 방향을 제시해 준다. 맞죠? 답은 3번. 똑같이 개념적, 그 다음에 조작적. 항상 비교 문제 많이 나오니까. 조작적은 뭐다? 구체화시키는 거죠. 구체화. 추상적인 개념을 측정이 가능하도록 구체화시키는 거죠. 수치화시킨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표현하고 의미를 부여한다. 이것을 우리가 조작적이라고 합니다. 추상적인 개념을 어떻게 한다? 측정이 가능하도록 구체화한다. 이런 내용들. 그래서 필요성도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특징이 뭐다? 거의 수치로 나타낸다. 추상적 개념을 수량화한다. 측정 가능. 그래서 관찰과 측정의 단계가 분명히 밝혀져 있을 때 조작적으로 정의될 수 있다. 그다음에 정확한 측정의 전제 조건이다. 구체적인 경험 세계와 연결, 최대한 일치하도록 정의해야 된다. 이거는 뭐다? 조작적은 실증주의 패러다임에서 강조한다. 측정의 타당성과 관련이 있어야 된다. 이런 특징들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출체크 보시면 특정한 구성 개념이나 잠재 변수의 값을 측정하기 위해 측정할 내용이나 측정 방법을 뭐라고 나왔죠? 구체적이죠.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표현한다. 그러면 뭐다? 구체적. 바로 나와야죠. 조작적이다. 조작적. 3번이겠죠. 조작적 정의. 이렇게 문제가 나오니까 그 개념들만 어렴풋이 알고 있어도 다 풀 수 있습니다. 문제 자체가. 변수 측정. 우리가 측정은 말 그대로 뭐다? 사람이나 사건, 상태 또는 대상 등 어떤 대상이 가지고 있는 경험적 속성에 대해 미리 정해놓은 일정한 규칙에 따라 수령하는 것이다. 수치로 표시하는 겁니다. 측정은 수치로 표시하는 거죠. 관찰된 현상의 경험적 속성을 현실 세계에서 보다 관찰 가능한 자료를 연결한다. 대상이 갖는 속성보다 뭐죠? 속성 자체보다 속성의 지표를 측정하는 경향이 있다.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나오니까. 변수에 대한 조작적 정의에 당연히 입각하겠죠. 측정하는 거니까 수치로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의 변수에 대한 관측값은 동시에 두 가지 속성을 지닐 수 없다. 그래서 한번 보시죠. 측정의 역할, 기능도 보면 경험적으로 검증해준다. 똑같은 말 계속 나옵니다. 경험적으로 검증해준다. 조작적 개념으로 전환시켜준다. 표준화된 측정이 가능하다. 질적 속성을 양적 속성으로 전환한다. 질적을 양적으로 수치로 표시해주는 거죠. 전환은 작업이다. 조사자의 주관적인 판단에서 야기되는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다. 최소화. 사회적 과학에서 태도나 동기,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 변수도 측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측정의 역할 기능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계속 나오니까. 측정의 종류는 본질도 있고 추론도 있고 임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기출 체크 보시면 사람이나 사건, 상태 또는 대상에게 미리 정해놓은 일정한 규칙에 따라 숫자를 부여하는 거. 숫자를 부여한대요. 뭐죠? 측정이다. 측정. 이번에 측정의 수준과 척도 제일 많이 나오고 자주 나오고 거의 나온다고 보면 됩니다. 명서등비. 여기서부터 명서등비 나오죠. 명서등비. 범위는 비율이 훨씬 크고 등간이 그 다음 서열. 비율이 제일 큽니다. 모든 범위를 포함하기 때문에 비율은 제일 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명목, 서열, 등간, 비율, 종료, 뜻 적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도 필답형이 계속 나오니까. 측정의 네 가지 수준을 적고 뜻을 적으시오. 이렇게도 문제 나옵니다. 뭐다?
서열은 뭐다? 종류, 예 적을 수 있어야 되고, 등간, 비율 다 적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 번씩 보면, 명목은 뭐다? 명목, 특정 대상을 유사성과 상위성에 따라 분류, 카테고리 숫자나 부호 또는 명칭을 부여하는 거다. 우리가 성별, 그다음에 종교, 혈액형, 축구선수 등번호, 이게 다 명목 척도에 들어간다. 예시는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예시. 그다음에 관찰의 대상의 속성에 따라 상호 배타적이고 포괄적인 범주로 구분한다. 수치를 부여. 그 다음에 배타성, 포괄성, 논리적 연관성이 들어가죠. 그래서 명목, 서열은 뭐다? 말 그대로 서열이 부여되는 거죠. 대상의 특수성이나 속성에 따라 각 특정 대상의 상대적인 순서나 서열을 부여하는 거다. 선호도, 싫어한다, 아주 좋아한다, 좋아한다, 싫어한다, 아주 싫어한다. 사회계층, 상중하, 서열이죠. 배타성, 포괄성, 논리연관성, 이행성, 비대칭성이 추가로 요구되고, 서열 척도의 종류로 보다 리커트, 보가더스, 거트만이 있다. 이 세 가지 시험이 잘 나옵니다. 서열 척도는 리커트, 보가더스, 거트만이 있다. 이걸 보면 리, 커트, 거트만 둘이보다 형제 브라더스다. 그래서 보가더스 세 가지는 서열 시험이 잘 나옵니다. 서열이다. 세 가지 서열. 그다음에 등간 말 그대로 간격이 일정한 걸 말합니다. 등간척도 측정 대상의 순서나 서열을 결정뿐만 아니라 서열 간의 간격이 일정하도록 크기의 정도를 제시한 거죠. 그래서 종류로 보면 온도, 지능지수, IQ, 감성지수, EQ, 시험 점수, 날짜 이런 게 다 등간 척도로 들어가니까 특히 이 예시를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제일 헷갈리는 건 등간이랑 비율 예시니까 등간 비율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예시 같은 거. 그래서 0 값은 보다 자의적으로 부여된 임의적인 0이다. 임의적인 0이다. 아무것도 없음을 나타내는 절대적인 0의 의미가 아니다. 뒤에도 나오겠지만 절대는 뭐다? 절대는 이게 비율이다. 비율. 절대 0점이라고 그러죠. 비율은. 등간 수준의 측정에 부여된 수치는 대상 자체가 갖는 속성의 실제 값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 등간 수준의 측정을 이용한 척도는 서스톤, 의미구나, 스타펠이 있는데 우리가 등간의 대표주자는 서스톤이다. 서스톤, 등간이다. 등간, 서등, 저 얘기합니다. 서등이다. 세 가지는 뭐다? 서열이다. 그 다음에 서스톤은 뭐다? 등간이다. 등간. 요거 헷갈리지 않게 요것만 알고 계셔도 문제를 지문에서 풀 수 있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서등. 마지막으로 비율, 제일 높죠. 비율. 그래서 측정 대상을 분류하고 측정 대상의 순서나 서열을 결정하고 서열과 일정한 간격 제시할 뿐만 아니라 보도한다. 절대 0점을 가진다. 그래서 비율을 결정한다. 신장, 체중 0부터 숫자가 있는 거죠. 소득도 0, 회사 근무 0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절대적 0점이다. 그래서 예시 쓸 수 있어야 되고 외우고 있으셔야 됩니다.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속성의 상대적 크기 및 절대적 크기까지 측정할 수 있는 비율이 개념이 추가된 거죠. 그래서 측정간의 유의면 비율 계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일 넓게 보는 거죠. 비율이. 그래서 모든 산술적인 사칙 연산, 모든 통계값의 산출이 가능하다. 그래서 가장 많은 정보를 제공한다. 그렇게 아시면 되죠. 그래서 명서 등비 느낌 아시죠? 기출문제를 풀어보면서 보면 금방 이해가 된다. 문제를 풀어보면 더 이해가 잘 됩니다. 기출체크 보시면 측정의 수준에서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비율 측정은 절대 0점 맞죠? 절대 비율, 절대 0점 비율 맞죠? 등간 측정은 측정 단위간 등간성이 유지된다. 그죠? 그래서 등간입니다. 3번 서열 측정과 등간 측정은 등수, 서열 관계를 알 수 있다. 맞죠? 그 다음에 등간 측정 기간의 유의미한 비율 계산이 가능하다. 비율은 뭐죠? 비율은 비율 척도입니다. 틀렸죠? 비율 계산이 가능한 등간이 아니다. 비율이다. 비율
답은 4번. 그래서 또 척도를 보면 척도도 그냥 의미를 알아두시면 됩니다. 척도. 척도는 기호나 숫자의 배열이구나. 계량화를 위한 도구다. 척도. 척도의 특征. 잘 나오죠.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척도의 특징은 뭐다? 척도의 중요한 속성은 뭐다? 연속성이다. 대상의 속성을 양적 표현으로 전환하는 거죠. 척도의 구성 항목은 단일 차원을 반영한다. 척도. 하나의 연속체를 이루어야 한다. 하나의 개념을 반영해야 한다. 척도. 그래서 척도는 복수의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복수의 문항, 합성, 측정 형태다. 척도를 구성하는 방법은 측정하려는 변수의 구조적 성격에 따라 다르다. 결정되는 거죠. 다르게. 척도의 필요성도 시험에 나오니까 알아두셔야 되죠. 척도의 필요성은 뭐다? 척도는 여러 개의 지표를 하나의 점수로 나타낸다. 점수. 자료의 복잡성을 어떻게 한다? 덜어주는 거죠. 조사자가 하나의 문항에서 연유될 수 있는 왜곡된 측정을 막을 수 있다. 척도가 여러 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진 척도를 사용하는 이유,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진 척도를 사용하는 이유는 측정 수준의 오류를 줄일 수 있는 거죠. 여러 문항을 만들므로써. 그 다음에 복합적인 개념들을 측정하는 데 유용하다.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여러 개의 문항을 아무래도 만들어 놓으면 더 신뢰성이 가는 거죠. 자료의 복잡성을 줄일 수 있다. 이것도 특징이니까 시험이 잘 나오니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4번 척도의 조건도 중요하죠. 조건은 뭐다? 신뢰성이 있어야 된다. 타당해야 된다. 유용해야 된다. 단순해야 된다. 특징 반복 측정했을 때 뭐다? 일관된 결과. 신뢰성, 타당성은 뭐다? 적절하게 잘 대표해야 되겠죠. 정확하고 측정 대상을 적절하게 대표할 수 있어야 된다. 유용성은 뭐다? 실제적인 활용이 가능해야 된다. 단순성은 뭐다? 이해가 쉽고 계산이 용이해야 된다. 조건. 시험에 나올 수 있겠죠. 당연히. 객관식으로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많다. 사회조사에서 척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척도 나왔죠? 불연속성. 척도의 중요한 속성이다. 척도는 연속성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틀렸죠, 벌써. 척도는 변수에 대한 양적인 측정치다. 맞죠? 척도는 여러 개의 지표를 하나의 점수로 나타낸다. 척도를 통하여 하나의 지표로 제대로 측정하기 어려운 복합적인 개념을 측정할 수 있다. 자, 척도의 설명입니다. 답은 1번. 그래서 척도의 구성 방법을 보면 비교 척도 있고 비비교 척도. 시험에 나왔으니까 종류만 한번 보시면 됩니다. 뭐 어려운 거 아니고. 비교, 비비교 척도가 있다. 종류는 뭐가 있는지 한번 시험에 나왔으니까 종류만 한번 보시고, 비교 척도에는 말 그대로 순위법이 있다. 순위법, 순위 결정하는 거죠. 순서에 따라 번호를 매겨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하다고 하는 거, 번호, 성능, 이게 가격, 디자인, 이렇게 순서, 순위 척도라고 하죠. 그 다음에 또 쌍대 비교법이 있다. 쌍대 두 개의 항목을 짝지어 제시한 다음에 선호하는 항목을 선택하는 구성 방법이다. 예시를 보면 가능한 모든 항목상에 대한 반복적으로 질문하며 그 결과를 분석하여 전체 항목 중 가장 선호도 높은 항목과 낮은 항목의 순위를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예시를 주고 체크하는 거죠. 번호를 매기시오. 두 가지를 동시에 비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제. 쌍대 비교법. 그 다음에 또 고정 총합 척도가 있다. 총합 상수 합계 척도라고 합니다. 총점의 총량을 미리 설정해서 각 속성들의 상대적인 중요성을 파악하는 거죠. 가격 나는 몇 점, 50점, 20점, 성능은 30점, 그래서 100점. 그래서 100점을 할당하여 표현해서 했기 때문에 상수 합계 척도라고 하는 거죠. 고정 총합 척도다. 비율 분할법, 한 속성의 보유 정도를 기준으로 다른 속성의 보유 정도를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자동차 선택 시 고려하는 요인 중 자동차 가격의 중요성을 100점이라고 한다면 다른 요인은 몇 점에 해당하는지 표현해 주십시오. 80점, 50점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분할법이다. 그 다음에 비교 말고 비비교는 뭐다? 단일 병정법이 있다. 등급법이라도 하고, 그 다음에 연속 병정법이 있다.
항목을 체크하는 항목 평점법이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종류만 한번 읽어보시고, 종류가 시험에 한번 나왔기 때문에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거 종류 알고 있어야 푸니까. 그래서 비교 척도는 뭐다? 2번이죠. 기역, 니은, 디귿 세 가지 종류를 알고 있으면 문제를 풀 수 있다. 그래서 외우지 않으면 못 푸는 겁니다. 외우고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중요한 척도의 종류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험에 잘 나오고 문제도 많이 나오고 그냥 용어가 좀 낯설긴 하지만 계속 보다 보면 문제 푸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우리가 평정 척도 뭐죠? 연속성이 있는 어떤 행동의 차원 영역에 대해서 일정한 등급 방식에 의해 평가하는 척도죠. 그래서 작성하기 쉽고 평가가 용이하다. 뭐 학생들의 성적 ABCD 수미양가 평가할 수 있도록 표시하는 거죠. 반복 사용함으로써 시간 흐름에 따라 행동 변화에 따라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비교되는 개인의 행동이나 사건에 대해 동일한 응답 범주에 따라 평가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구성시 고려사항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셔야 되죠.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응답 범주들이 어떻게 된다? 상호 배타적이 된다. 상호 배타적. 그 다음에 응답 범주들이 모든 응답을 가능한 상황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모두 포함해야 된다. 포괄성. 그 다음에 찬반의 응답 범주 수가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논리적으로 연관성이 있어야 된다. 동일한 의미로 전달되어야 된다. 이렇게 고려사항이 필요하죠. 구성할 때 평정척도 관찰자가 확인하고자 하는 특성이 객관적으로 모두 포함된 항목을 개발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단점이 있는 거죠. 단점이 있다. 평정척도 때는 우리가 질적 자료를 양적 자료로 변환할 때 사용하죠. 그래서 응답자의 태도나 의견, 행동 특성을 특정하는 데 유용합니다. 평정척도의 한 부분이죠. 리컷 연구자 이름, 각 문항별 응답 점수의 총합을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을 대표한다는 가정에 근거하는 거죠. 그래서 전체 문항의 총점이나 평균을 계산하는 척도로 총합 평정 척도다. 리커트 척도. 척도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어떻게 한다? 문항들을 하나의 척도로 사용하는 다문항 척도이다. 중요하죠. 그래서 이걸 위에를 보시면 5점 척도죠. 리커트 5점 척도. 이 리커트 척도하면 요 그래프 그림을 생각하시면서 문제를 풀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 보통 약간 만족, 매우 만족 체크하는 거죠. 그래서 복지관의 주차 편의 시설에 어떻게 하죠? 만족, 보통이다. 편의 시설 어떻게 생각합니까? 매점, 식당 편의 시설 보통이다. A복지관 공영 편의 시설 약간 불만족. A복지관의 셔틀버스 운행 매우 만족 표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척도를 우리 머릿속에 리커트 하면 요 그림을 생각하시면 문제 푸는데 도움이 된다. 리커트는 뭐다? 서열이다. 요 자체가 서열을 나타내는 겁니다. 서열. 리커트 척도 아시겠죠? 그래서 서열 측정을 위한 방법으로 단순 합산법을 사용한다. 사용하기 쉽다. 사회조사에서 널리 이용되는 게 리커트입니다. 척도가 단일 차원을 측정하고 있는지 검토하기 위해 요인 분석을 사용하기도 한다. 요인 분석, 반분법을 이용할 수도 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문항의 무슨 척도나 종류, 무슨 우편조사 그런 조사도 마찬가지지만 장단점 나오면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된다. 장단점, 장점, 단점 시험에 나올 확률이 되게 많습니다. 필답형에도 나오고 객관식에도 나오고 장점, 각 문항을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의 속성에 대해 동일한 기여를 한다. 적은 문항으로도 높은 타당도를 얻을 수 있다. 문항이 이렇게 많지가 않죠. 그 다음에 경제적이죠. 한 항목에 대한 응답의 범위에 따라 측정의 정밀성을 확보할 수 있다. 각 문항의 가중치를 다르게 부여할 수 있다. 이렇게 장점, 단점도 한번 읽어보시고 쓸 수 있을 때입니다. 무조건. 그 다음에 또 리커트 척도 작성 절차가 시험에 나옵니다. 필답형으로. 또 작성 절차를 보시면 처음에 어떻게 한다? 측정의 대상이 되는 변수와 관련된 척도 문항을 선정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문항의 척도를 서열화한다. 그래서 서열척도. 각 문항의 응답 범주에 대한 배점 또는 평점을 매긴다. 1, 2, 3, 4, 5 또는 1, 2, 3, 4, 5, 7. 이렇게. 각 응답자가 전체 문항에 대해 얻은 점수를 합계한 후 어떻게 하죠? 전체 응답자들을 총점 순위에서 배열한다. 그 다음에 상위 응답자들과 하위 응답자들의 판별력을 계산한다. 그래서 응답 범주에 대한 배점이나 평점을 매기는 것은 매우 불만족이 1점이다. 그 다음에 약간 불만족은 2점이다. 보통은 3점, 약간 만족은 4점, 매우 만족은 5점으로 이렇게 순서를 매기는 겁니다. 그래서 각 응답자가 전체 문항에 대한 얻은 점수를 합계한 후 전체 응답자들을 총점 순위에서 배열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상위 응답자들과 하위 응답자들의 각 문항에 대한 판별력을 계산한다. 그 다음에 척도 문항을 어떻게 하죠? 분석한 후 척도를 구성한다. 마지막으로 동일한 개념을 여러 문항으로 질문하여 이러한 항목들이 유사한 값을 나타내 측정하기 위해 내적 일관성을 검증한다. 이렇게 순서, 작성 절차, 시험에 어렵게 나오면 필답형에 나올 수 있습니다. 또 기출 체크를 보시면 서열이죠. 서열 측정을 위한 방법으로 단순 합산법이 뭐죠? 합산한다. 그러면 당연히 뭐다? 대표적인 척도는 리커트, 거트만, 보가더스, 서열. 또 강조, 리커트, 거트만, 보가더스는 뭐다? 서열이다. 서열. 그리고 등가는 뭐다? 서등이다. 서스턴만 등간이다. 요거만 구별할 줄 아셔도 문제 푸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다음은 3번. 서는 등간이다. 등간, 서등. 어떤 사실에 대하여 가장 비우호적인 태도, 그 다음에 우호적인 태도를 나타내는 양극단을 구분하여 등간적으로 수치를 부여했다. 등간 척도입니다. 등간적으로 수치를 부여. 유사 등간 척도라고 합니다. 전문 평가자들의 의견 일치도가 높은 항목들을 골라서 척도를 구성한다. 그래서 서스톤의 예시를 보면 대중 매체에 대한 태도와 관련한 여러 개의 문항을 준비하고 전문가들로 하여금 각 문항들의 등급을 매겨 문항들을 선택하여 점수 범위를 나타내게 한다. 모든 대중 매체는 유해하다 1점, 습득의 방해 요인이다 2점 이렇게 해서 만드는 거죠. 현대사의 대중 매체는 반드시 필요하다 7점. 그래서 만약 응답자가 3, 4, 5에 찬성을 했다면 3, 4, 5 나누기 3을 하면 되죠. 4가 응답자의 점수이다. 그래서 대신 서스톤은 척도 개발을 위하여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든다. 그 다음에 과정이 복잡하다. 척도보다 리커트가 서스톤 척도보다 높은 신뢰성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작성 절차 또 중요합니다. 서스톤 작성 절차. 먼저 관련 문항을 수집, 그 다음에 평가자들에게 문항을 분류, 척도 가치를 결정, 척도 문항을 선정하고 최종 척도를 구성한다. 이렇게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가더스는 사회 집단에 대한 사회적 거리입니다. 특징 사회적 거리 측정, 그래서 사회적 거리 척도라고 합니다. 보가더스 사회거리 측정. 한국인이 중국인을 어느 정도 받아들이는지에 대한 보가더스 척도. 결혼해서 가족으로 받아들인다 1점, 친구로 받아들인다 2점, 우리나라 국민으로 받아들인다 5점. 이렇게 해서 100명 중 30명을 만약에 마를 선택했다. 마는 5점이죠. 5점. 그리고 반은 몇 점이죠? 반은 6점. 그래서 인종 간 거리 계수는 5점 곱하기 30명 플러스 6점 곱하기 70명 해서 100으로 나누면 5.7이다. 그래서 거리 계수는 5.7 이렇게 계산하기도 합니다. 보가더스는 뭐다? 서열이다. 중요하죠. 서열. 계속 나옵니다. 서열. 리커트, 거트만. 보가더스는 뭐다? 3개의 서열. 그 다음에 서스톤은 등이다. 서등. 헷갈리지 않게 반드시 외워두시고, 적용 범위가 넓고 예비조사에 적합한 면이 있으며 집단 상호 간의 거리를 측정한다. 유용하죠. 그 다음에 거트만, 사람 이름입니다. 사람 이름 거트만은 뭐다? 누적 척도다. 누적 척도. 그 다음에 합성,
측정의 유형이다. 촉도 도식법이라고도 한다. 그래프를 보시면 지체장애인 재활센터 건립에 대한 거트만 척도, 누적을 보는 거죠. 우리나라 1번, 그 다음에 우리 시, 우리 구, 우리 동, 우리 집. 강도가 우리 집이 제일 셉니다. 그래서 숫자가 올라갈수록 강도가 센 거죠. 그래서 우리 집 찬성, 우리 동 찬성, 우리 구 갑자기 반대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 거죠. 자기 집에 건립해도 된다고 했는데 갑자기 우리 구에는 안 된다. 이거 말이 안 되지.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다. 그래서 어려운 항목이죠. 어려운 항목이 우리가 우리 집이죠. 항목에 찬성한 응답자는 쉬운 항목에 대해 자동적으로 찬성한다고 가정을 한다. 촉도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질문 문항들이 단일 차원을 이루는지 검증할 수 있는 촉도이다. 중요한 요소죠. 거트만은 그래서 뭐다? 촉도의 유용성을 검증하기 뭐를 사용한다? 재생계수를 사용한다. 재생계수하면 거제, 거트만, 재생계수 같이 따라 나오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2개 이상의 변수를 동시에 측정하는 다차원적 촉도로 사용될 수는 없다. 그래서 재생계수 한번 읽어보시고 시험에서 나오니까 재생계수. 그 다음에 의미분화는 뭐 딱 보면 다 압니다. 거의 100% 맞힐 수 있는 문제. 서로 양극단에 서로 상반되는 형용사 배열에서 어휘 척도라고 그러죠. 어휘 차이 척도. 뭐 수동적이다, 능동적이다, 보수다, 진보다 양쪽에 상반되는 형용사를 배열한다. 문제 나오면 다 맞춘다. 그다음에 스타펠은 긍정적인 태도는 양수, 부정적인 태도는 음수. 그래서 예시를 보시면 양수, 음수, 양수, 음수, 양수, 음수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그래서 태도의 방향과 강도를 측정한다. 강도를 측정한다. 자주 나오지는 않지만 이렇게도 나오죠, 문제가. 그 다음에 소시오메트리, 구성원 간의 친화, 반발을 조사하는 거죠. 그래서 집단 구조를 이해한다. 사회성이나 동료 관계를 보는 거죠. 그래서 소시오메트리 분석 방법을 보면 소시오메트리 행렬이 있고 소시오그램이 있습니다. 소시오그램, 그 다음에 소시오메트릭 지수도 있다. 그래서 행렬은 응답 결과를 행렬로 정리하는 거죠. 그 다음에 소시오그램은 그림으로 표시하는 겁니다. 구성원 간의 각 영향을 주고받는 표시가 되어 있는 거죠. 화살표 방향 왔다 갔다 한 방향으로도 가고, 그래서 집단 구성원 간의 영향, 의사소통 관계, 지배관계, 친구 관계에 대한 기호로 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표시하는 방법이 소시오그램이다. 소시오그램. 소시오메트릭 지수는 구성원 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일정한 공식에 따라 계산한 거죠. 계산해 지수를 구하는 방법인데 내용에 따라 뭐가 있냐? 선택 지위 지수, 집단 확장 지수, 집단 응집 지수 이렇게 세 가지 있는 거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촉도 분석 방법은 요인 분석이 있고 문항 분석, 스케일러 분석이 있다.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중요하죠. 측정 오차, 체계적, 비체계적 많이 나오죠. 그래서 체계적 오차는 뭐다? 체계적 측정하고자 하는 변수 또는 측정 대상의 어떤 요소가 일정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편향, 보이는 오차, 사회적, 경제적 특성, 개인적 특성, 개인적 성향, 편견 등에 오는 오차가 체계적이다. 그래서 체계적 오차는 자료 수집 방법이나 수집 과정에서 발생한다. 측정이 뭐하고 관계가 있다? 중요하죠. 타당성과 관계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한다? 타당성.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치타다. 치타는 신비하다. 비체계적은 신뢰성이다. 그래서 치타, 신비. 치타를 보면 신비하게 생겼습니다. 아주 날씬해가지고 실제로 본 적은 없죠. 저도. 그래서 치타는 신비하다. 그렇게 외우시면 헷갈리지 않는다. 시험에 잘 나온 지문 자체가 잘 나오니까. 그래서 비체계적은 뭐다? 측정 대상이나 측정 과정, 측정 수단, 조사자죠. 우연적으로 발생한다. 우연적, 가변적이다. 일시적으로 생기는 거. 무작위적 오차다.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발생하죠. 방향이 일정하지 않아서 상호 상쇄하는 경향도 있다. 그래서 측정의 신뢰성과 관계가 있다. 비교 문제 잘 나옵니다. 헷갈리지 않게. 그래서 측정 대상에 의한 오차, 측정 과정에 의한 오차, 측정 수단에 의한 오차, 측정자에 의한 오차, 이것도 필답형에 나오니까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문제평이 잘 나온다. 그래서 기출문제 풀어보면 측정 오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체계적 오차는 사회적 바람직성에 의한 편견, 체계적 편견이죠. 문화적 편견 관련이 있다. 그래서 편견에 의한 오차는 체계적이다 말씀드렸죠. 사회적 바람직성, 그 다음에 문화적 편견, 또 하나 추가로 보면 고정 반응에 의한 추가로 3번이라고 하면 고정 반응에 의한 편향. 고정 반응은 뭐다? 응답군 계속 일정하게 막 표시하는 거 있죠. 매우 중요하다에 거기서만 계속 체크하는 거. 매우 어렵다. 거기다만 계속 일정하게 체크하는 고정 반응에 대한 편향도 체계적 오차에 들어간다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비체계적 오차는 뭐다? 일관적으로 패턴을 가지지 않고 측정을 일관성 없게 만든다. 맞죠? 3번 측정의 신뢰도는 체계적 오차 관련, 신뢰도는 채, 측정의 타당도는 시, 비체계적 아니죠. 치타, 치타다, 타당도다. 그다음에 신비, 신뢰도 이렇게 문제가 나오니까 맞추시기 바랍니다. 치타, 신비만 알고 계시면 다 푼다. 4번 측정의 오차를 피하기 위해 간과했을 수도 있는 편견이나 모호함을 찾아내기 위한 동료들의 피드백을 얻는다. 맞죠? 그래서 명확하게 답은 3번이 된다. 그다음에 측정 오차를 줄이는 전략에도 시험이 나오니까 객관식에도 나오고 필답형에도 나옵니다. 측정 오차를 줄이는 방법 적으시오. 5가지 쓰시오. 그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측정 항목의 수를 어떻게 한다? 가능한 늘린다. 그다음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한다. 그다음에 측정 방식의 일관성을 유지한다. 그다음에 조사자에 대한 사전 훈련이 필요하다. 신뢰할 수 있는 측정 도구를 사용한다. 그다음에 모르거나 관심 없는 내용은 측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없는 내용을 측정한다. 그럼 틀리죠. 중요한 질문은 2회 이상 동일하거나 유사한 질문을 제공한다. 다각적 측정 방법을 수행한다.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또 많이 나오죠. 타당성, 종류. 타당성은 실제 측정 도구가 측정하고자 하는 바를 얼마나 잘 정확하게 측정하고 있는지 중요하죠. 내기계가 있다. 내기계, 종류 내기계. 일단 틀을 외우시기 바랍니다. 타당도, 내기계, 내기계. 기준은 뭐다? 동시 예측. 걔는 이수변이다. 이수변. 여기까지 기본 뼈대를 알고 계시면 나중에 문제 풀 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내용 타당성 먼저 내용은 말 그대로 조사 항목이 조사자가 의도한 내용을 실제로 측정하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전문가들이 많이 씁니다. 관련 문화 전문가들이 자문이나 패널 토의 워크숍을 통해 타당성에 관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전문가 나오면 내용이다. 전문가 내용, 표면 타당성이다. 그런 말도 쓰고 액면 타당성이다도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기준, 전문가들이 만들어 놓은 신뢰성과 타당성이 검증된 측정 도구의 측정 결과를 기준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사용하고 있는 측정 도구의 측정값과 기준이 되는 측정 도구의 측정값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한다. 그래서 기준이다. 동시 예측. 동시와 예측이 있다. 뼈대는 처음부터 잘 외우시기 바랍니다. 기준 하니까 동시 예측. 그래서 동시는 뭐다? 예측은 뭐다? 말 그대로 예측은 어떠한 행위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한 것과 또는 집단이 나타내는 간의 행위 간의 관계를 나타낸다. 입시 성적이 좋은 학생들은 나중에 어떤 일을 했을 때도 좋은 성과가 날 거라고 예측을 하는 거다. 그래서 특정 기준에 대한 측정 도구의 예측이 얼마나 정확한가를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측 타당성은 채용이나 선발 그때 많이 쓴다. 예측을 하는 겁니다. 분명히 시험 성적이 좋으니까 다른 것도 잘할 거야. 예측한다. 그래서 예측 타당성, 동시 타당성은 기존의 타당성을 보장받는 검사와 유사
혹은 연관성을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측정 도구를 이미 타당성이 확인된 신뢰 많은 측정 도구와 비교하는 거다. 새로 개발된 주관적인 피로감 측정 도구를 사용. 새로 개발된 것과 기존에 있는 거죠. 이미 검증되고 있는 측정 도구. 그래서 결과를 비교하여 타당성을 확인하는 거다. 동시 예측 확인하시고 기준이다. 마지막으로 개념도 잘 나오죠. 아주 내기계 하면보다 바로 구성타당도다. 같은 말 구성타당성. 개념은 구성이다. 측정하고자 하는 이론적인 개념이 측정 도구에 의해서 실제로 적절하게 측정되는지 확인한다. 경험적으로 평가한다. 구성타당도라고 한다. 내기계 개념 구성이다. 개구. 인간의 심리적 특성이나 성질, 심리적 개념을 측정해야 하는가를 확인하는 타당성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수변이 있다. 이수변. 집중이 수렴입니다. 수렴. 판별은 변별 같은 말이죠. 그래서 이수변. 이해타당성은 뭐다? 측정도가 서로 유사한 여러 개념들을 모두 측정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수렴은 말 그대로 집중하는 겁니다. 집중. 그래서 동일한 개념, 같은 개념이죠. 동일한 개념을 서로 다른 측정 도구를 사용해서 상관관계를 비교하는 거다. 그래서 수렴 타당성이라고 한다. 상관인 관계가 높아야 됩니다. 수렴은 집중하니까 높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변별은 뭐다? 서로 상이한 개념이죠. 다른 개념을 동일한 측정 도구를 사용해서 측정했을 때 상관관계 보는데, 이거는 변별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변별이 상관이 낮다면 변별 타당성이 높다고 하는 겁니다. 헷갈리지 않게 하셔야 된다. 수렴은 동일한 개념, 서로 다른 측정 도구, 서로 상이한 다른 개념을 동일한 측정 도구, 상관관계 보는데, 수렴은 당연히 상관이 높게 나와야 되고 판별, 상관이 낮게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헷갈리지 않게 여기까지만 잘 보시면 거의 문제 맞추시는데 지장이 없다. 개념에 뭐가 있다? 이수변, 이해, 수렴, 판별, 변별. 그 다음에 기준은 뭐다? 기준, 동시 예측. 거기까지 뼈대를 잡으신 다음에 뜻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개념 타당성은 시험에 제일 잘 나오죠. 그래서 개념은 뭐다? 이론에 기초한다. 이론에 기초하고, 또 요인 분석을 통해, 이것도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요인 분석을 통해 분석이 가능하다. 개념 여기까지 알아주시면 좋습니다. 요인 분석. 연구자가 관찰하려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제대로 타당성이다. 이런 문제는 쉽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신뢰성은 일관성이죠. 일관성 있게 측정되었는지 확인하는 거. 신뢰성은 계속 받죠. 측정 값들 간의 비체계적 오차가 오차 분산이 작을수록 신뢰성이 높아진다. 이것도 또 알아두시고, 종류, 재검사, 복수, 반분, 내적 일관성법, 크롬바 알파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충분히 문제를 푸실 수 있다. 기출 체크를 보시면 어떤 측정 수단을 같은 연구자가 2번 이상 사용하거나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연구자들이 사용한다고 할 때 그 측정 수단을 가지고 측정한 결과가 안정되고 일관성이 있는가? 일관성 벌써 나온 뭐다? 신뢰성이다. 이것도 어렵지 않죠. 그래서 신뢰성 계수는 뭐다? 읽어보시고 시험에 나옵니다. 신뢰성 계수 내용으로 0부터 1까지 값을 가진다. 시험에 잘 나오는 지문 0에서 1까지다. 신뢰성 계수. 그래서 종류, 재검사, 복수, 반분, 내적 일관성. 종류도 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종류 뭐가 있냐? 재검사법 나오죠. 재검사는 거죠. 동일한 상황에서 동일한 측정 도구를 사용해서 동일한 상황, 동일한 측정 도구를 사용해서 일정 시간 간격을 두고 2번 이상 반복적으로 측정한 값을 비교한다. 그래서 상관관계가 높으면 신뢰성이 높다. 그래서 마이너스 1에서 안정계수는 플러스 1에 가까우면 신뢰성이 높다고 해석을 한다. 지문 잘 나오는 겁니다. 재검사, 동일한 측정
도구를 가지고 2번 이상 반복적으로 측정한다. 동일한 측정 도구를 사용한다. 키워드. 그다음에 복수양식법 뭐죠? 대안법이라고 합니다. 대안법. 재검사의 변형이죠. 대능한 2가지 형태의 측정 도구입니다. 이번에는 한 가지가 동일한 측정 도구가 아니고 복수니까 2가지 형태의 측정 대를 이용하여 동일한 측정 대상을 측정한 다음에 비교를 하는 거죠. 상관관계를. 그래서 대안법이라고 한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검사의 장단점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고, 장단점 시험에 계속 나옵니다. 이것도 필답형에도 잘 나오는 문제입니다. 반분법의 장단점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반분법, 말 그대로 반으로 나눈 거죠. 하나의 측정 도구를 문항수와 내용이 비슷하도록 나누고 각각을 독립된 2개의 측정 도구를 사용하는 겁니다. 동일한 대상을 측정한 다음에 그 결과 값을 비교하는 방법이죠. 우리가 반분법 하면 스피어만 브라운 공식을 떠올리게 되는 거죠. 스피어만 브라운 공식. 반으로 나뉜 측정 도구로 원래 측정 도구 신뢰성을 추정하기 위한 반분 신뢰성의 교정이 필요하다. 지문수가 짝수개인 측정 도구가 홀수개보다 신뢰성이 높다. 짝수가 더 높다. 질문지 전체가 반쪽보다 당연히 신뢰가 높다고 가정하는 거죠. 스피어만 브라운 공식은 반분법이다. 마지막으로 내적 일관성법. 신뢰도에 관한 종류입니다. 신뢰도 머리에 생각하시면서 계속 분류를 해 나가야겠죠. 측정 도구를 구성하는 항목들이 서로 상관관계가 있다는 논리에 근거해서 상관관계 값을 평균 처리한다. 평균 처리. 대표적인 게 크롬바 알파. 제일 많이 나옵니다. 크롬바 알파. 신뢰도, 내적 일관성법. 그래서 문항 간의 평균 상관계수가 높을수록, 문항의 수가 많을수록, 평균 상관계가 높을수록, 문항 수가 많을수록 크롬바 알파 값은 어떤다? 커진다. 크롬바 알파 값은 0.6 이상 돼야 되고 0.8에서 0.9 정도 신뢰성이 높다고 본다. 이렇게 4가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뢰도, 종류, 시험에 계속 잘 나오고 중요하다. 그래서 기출 체크 보시면 측정 도구의 신뢰도 검사, 신뢰도 나왔죠. 신뢰도 검사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검사, 재검사, 측정 대상이 동일하다. 맞죠? 검사, 재검사. 그 다음에 복수양식법, 측정 도구가 동일하다. 아니죠. 복수양식은 측정 도구가 다른 측정 도구를 2개 사용한 데서 복수양식이죠. 동일하지 않다. 답은 2번. 반분법, 반으로 나누는 거죠. 측정 도구 문항을 양분한다. 맞죠? 크롬바 알파 내적 일관성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진다. 값이 높을수록 신뢰도가 높다. 이 지문 잘 나옵니다. 0에서 1 사이 값을 갖는다. 크롬바 알파 값이 높을수록 신뢰도가 높다. 이 지문 중요합니다. 신뢰성 제고 방법은 뭐가 있냐 보면 이것도 필답형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측정 항목수를 늘린다. 측정 도구를 구성하는 문항의 개념을 명확히 한다. 명확히 작성. 하나의 개념을 측정하기 위한 측정 도구에 다수의 문항을 포함시킨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질문 2회 이상 한다. 중요할 때는 이전의 조사에서 신뢰성이 있다고 인정된 측정 도구를 이용하는 게 훨씬 좋죠. 그다음에 사전검사나 예비검사라면 좀 더 신뢰도가 올라가겠죠. 그 다음에 잘 모르거나 관심 없는 내용은 측정하지 않는다. 표준화된 지시사항과 설명을 사용한다. 그 다음에 자료 수집 방법을 일관성 있게 한다. 자, 이거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중요하다. 시험에 나올 확률이 많다. 계속 나오고 있고. 기출 체크를 보시면 측정 신뢰성이죠. 신뢰성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거리가 먼 것은 측정 도구에 포함된 내용이 측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잘 반영, 대표. 뭐죠? 이거는 타당도죠. 타당성이다. 2번 응답자가 모르는 내용은 측정하지 않는다. 맞죠? 모호성을 제거해야 되겠죠. 측정 항목수를 줄인다? 아니다. 늘린다. 거리가 먼 것은 1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신뢰성과 타당성의 관계만 보시는데 일단 중요한 건 타당성이 왕이다. 일단 타당성이 제일 짱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타당성이 있는 측정은 당연히 항상 신뢰성이 있다.
타당성이 중요하니까 얘가 대빵입니다. 이 질문 한번 보시고, 신뢰성이 낮은 측정은 항상 타당성이 낮다. 그죠? 신뢰성이 낮으면 당연히 타당도가 낮은 겁니다. 신뢰성은 짱이 아니기 때문에 따라가지 않는다. 신뢰성이 높은 측정이라고 해서 반드시 타당성이 높은 것은 아니다. 맞죠? 그 다음에 타당성이 신뢰성에 비해 확보하기 어렵다. 왜? 짱이기 때문에 얘가 타당성이 더 어렵습니다. 정확도가 더 높다. 타당 필요 조건인가 충분 조건인가 그런 것도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신뢰도는 타당도가 성립하기 위한 뭐다? 필요 조건이다. 그리고 타당도는 신뢰도의 충분 조건이다.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신뢰도는 타당도가 성립하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그 다음에 타당도는 신뢰도의 충분 조건이다. 신타필, 타신충, 신타필, 타신충 이렇게 외워두시면 다른 시험에서도 이렇게 나오면 맞힐 수가 있다. 신타필, 타신충 이 관계, 충분 조건, 필요 조건 여기까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보충학습 보시면 타당성과 신뢰성 관계에 문제가 나온 적이 있으니까 문제 풀 때 설명드리겠습니다. 문제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프를 주고 뭐 낮은 타당성, 뭐 낮은 신뢰성 그림 보고 관역 보고 표적 보면서 우리가 또 문제를 맞추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또 맞힐 수 있어야 되겠죠. 어렵지 않습니다. 뭐 내용. 기억은 뭐다? 타당성도 낮죠? 정확도도 떨어지고 신뢰도 없죠. 여기저기 써놨죠 그냥. 낮은 타당성, 낮은 신뢰성. 이유는 뭐다? 보통의 타당성이다. 낮은 신뢰성. 비슷하지만 좀 더 상태가 더 안 좋은 거죠. 얘가 상태가 안 좋다. 그래서 치네 일반적으로 한쪽에 모였기 때문에 신뢰는 있네. 그러나 관역을 못 맞췄기 때문에 타당도는 떨어진다. 낮은 타당성과 높은 신뢰성. 완벽하죠. 높은 타당성과 높은 신뢰성. 그래서 이 그래프 시험에 나왔으니까 한번 보시면 되죠. 어렵지 않죠. 신뢰성과 타당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보면 뭐 측정 도구 관련 요인이 있을 것이고 조사 대상자, 조사자 관련, 조사 환경이나 절차 관련, 그래서 측정 도구는 뭐 문항수, 문항의 모호성, 축도의 구성, 측정 내용의 범위 이것도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필답형이 나올 수 있죠. 그 다음에 조사 대상자, 조사자는 응답 개인의 특성, 사회적 소망성, 조사자의 편향이나 숙련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 다음에 조사 환경 절차는 물리적 환경, 조사 시험이나 간격, 익명성, 보장 여부 이렇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나왔죠. 신뢰도와 타당도 간의 관계를 다음 그림 중에서 신뢰도는 있으나 타당도가 떨어지는 건 뭐죠? 신뢰도는 있다.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타당도는 관역에 좀 벗어난 거죠. 그래서 당연히 1번 신뢰도는 있으나 정확도는 떨어진다. 그래서 1번 그래서 이렇게 풀어보셨습니다. 빈출선지 OX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1번 실험에서 인과관계를 추론하기 위해서 서로 다른 값을 갖도록 처치를 하는 변수를 뭐다? 독립변수다. 그래서 독립변수를 계속 다른 요인들을 계속 주고 결과변수, 종속변수를 변화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맞는 말다. 2번 매개변수, 개입변수라고 불리며 종속변수에 일정한 영향을 주는 변수로 독립변수에 의하여 설명되지 못하는 부분을 설명해주는 변수를 말한다. 맞죠? 3번 억제변수, 억제변수는 두 변수 x, y의 사실상의 관계를 정반대의 관계다. 아까도 이론에서 설명했지만 정반대는 뭐다? 왜곡하는 거죠. 이건 왜곡변수다. 그래서 틀린 말. 4번 양적 변수는 몸무게나 키와 같은 이산 변수, 자동차의 판매 대수와 같은 연속 변수로 나누어진다. 반대로 되어 있죠. 몸무게나 키는 뭐죠? 이산 변수가 아니라 연속이다. 연속적으로 몸무게가 쫙 이어지죠. 그 다음에 자동차 판매 대수는 한 대, 두 대, 세 대 그렇게 판매가 되기 때문에 이걸 연속이 아니다. 우리가 이산이다.
그래서 반대로 돼 있다. 틀린 지문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나오면 헷갈릴 수 있다. 5번 이론적 개념을 측정 가능한 수준의 변수로 전환시킨다. 측정 가능한 수준의 변수로 전환을 보다 조작하라 그랬죠. 5번에 맞다. 6번 측정이란 관찰된 현상의 경험적인 속성, 일정한 규칙에 따라 수치를 부여한다. 맞죠?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다. 측정. 그다음에 명목 척도는 절대 0점이 존재한다. 절대 비율이라고 했죠. 절대 비율. 명목이 아니다. 비율이다. 틀린 말. 8번 문항수가 적을수록 크롬바 알파 값이 커진다. 문항수는 많아야 된다. 많을수록 커지는 거죠. 알파 값. 그래서 틀린 말. 9번 비체계적 오차는 인위적이지 않아 오차의 값이 다양하게 분산되어 있다. 맞죠? 비체계적 오차. 맞는 설명이죠. 비체계적 오차. 10번 신뢰도가 높은 측정은 항상 타당도가 높다. 누가 왕이라고 그랬죠? 대빵. 타당도가 대빵. 틀린 말입니다. 타당도가 높은 측정이 항상 신뢰도가 높다. 타당도가 대빵이다. 정확도가 대빵이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이 말. 수고하셨습니다.